2017년 한 애니메이션 영화의 예고편이 공개됩니다. 그걸 본 사람들의 반응은 대충 이랬습니다. 와, 감성 개쩐당. OST도 정말 좋은걸? 무슨 내용일지 정말 궁금해. 감성 그 자체라는 말이 정말 잘 어울리는 분위기 깡패 예고편은 사람들의 기대를 모으기 충분했죠. 첫사랑이라는 달콤 쌉싸름한 주제와 반복되는 여름날이라는 판타지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이거 완전 빛 좋은 개살구였죠. 일단 싸지르고 본 천하제일 쓰레기니 리뷰, 줄여서 일사천리. 오늘의 주인공은 OST만 남은 전설의 애니메이션 쏘아올린 불꽃, 밑에서 볼까 옆에서 볼까 꼴도 보기 싫어입니다. 쏘아올린 불꽃, 밑에서 볼까 옆에서 볼까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제작사 샤프트에서 제작한 작품인데요.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제작사긴 하지만은 제가 좋아하는 제작사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저는 개봉 당시 쏘아올린 불꽃을 보러 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본 건 비교적 최근이죠. 그 이유는 평가가 너무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개봉 당시 왓챠 평점 1점대에 로튼토마토 30%의 아주 눈물나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굳이 이제서야 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1200원에 판매하고 있는 걸 발견했거든요. 1200원 정도면 아무리 재미없어도 돈값은 하겠지 생각이었어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애니는 쓰레기입니다. 이제 이 애니메이션이 어째서 쓰레기인지 양파 까듯이 하나하나 까보도록 할게요. 일단 스토리. 바닷가의 한 자그마한 마을에 살고 있는 나즈나와 노리미치.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이 나즈나는 어느 날 바닷가에서 작은 구슬을 죽게 됩니다. 나즈나에게 마음이 있던 노리미치는 항상 나즈나에게 어쩔 수 없이 눈이 가게 되죠. 그러던 어느 날 나즈나는 어머니의 재혼으로 인해 학교를 전학 가게 되고 어머니를 따라가고 싶지 않았던 나즈나는 수영장에서 시합하는 노리미치와 노리미치의 친구 유스케를 보고 이긴 사람과 사랑의 도피라는 명목에 가출을 하기 위해 몰래 내기를 합니다. 그 시합에서 노리미치는 발을 부딪혀 지게 되고 유스케가 이기게 되죠. 나즈나는 유스케에게 오늘 밤 열리는 불꽃 축제를 같이 보러 가자고 합니다. 어찌저찌 불꽃 축제가 다가오고 우연히 마주친 나즈나와 노리미치. 나즈나는 노리미치에게 당연히 너가 이길 줄 알고 내기를 했다고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죠. 노리미치는 졌으니까요. 바로 그때 나즈나의 어머니가 나타나 나즈나는 끌려가게 되고 나즈나의 가방 안에 있던 그날 아침에 주운 유리구슬만이 대구르르 굴러갑니다. 나즈나를 붙잡지 못해 후회하는 노리미치는 아까 시합에서 발만 부딪히지 않았더라면 이라는 후회를 하며 홧김에 유리구슬을 아주 그냥 던져버립니다. 그 순간 시간이 되돌아갑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꽤나 재밌어 보이죠? 이제 제대로 한번 까볼게요. 이 작품은 타임리프물이라기보단 엄밀히 따지자면 평행세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타임리프라면 똑같은 시간에 반복할 테지만 이 작품에선 각기 다른 세계가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세계에선 유스케가 노리미치를 위해 나즈나와의 약속을 파기하지만 두 번째 세계에선 유스케가 노리미치에게 자기도 나즈나를 좋아한다며 화를 냅니다. 이 외에도 풍차가 반대로 돌아간다던가 학교 계단의 방향이 반대라던가 각각 다른 세계라는 메시지가 곳곳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너무 불친절해서 저처럼 두 번 이상 보지 않고서야 제대로 알아챌 수가 없어요. 시청자가 타임리프인지 평행세계인지 정확히 인지하는 데에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시간이 되돌아가는 듯한 연출도 그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평행세계라는 요소는 이 작품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앞서 말한 저 문제점이 꽤나 크게 다가옵니다. 내용이 어수선한 느낌이죠. 그리고 캐릭터들도 큰 문제예요. 다른 작품으로 잠시 예를 들어볼게요. 시간에 달리는 소녀와 너의 이름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등장인물들이 어떠한 사연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작중 시간이 흘러갈수록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며 힘든 일이 닥치면 딛고 일어서며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시청자들은 몰입을 하게 됩니다. 캐릭터가 입체감이 있다는 거죠. 반면 쏘아올린 불꽃을 한번 볼까요? 일단 등장인물들의 배경 설명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노리미치는 나즈나를 왜 좋아하고 나즈나는 노리미치를 왜 좋아하는지 아니 정말 좋아하기는 하는 건지 의구심이 들죠. 캐릭터들의 입체감이 전혀 없어요. 얘네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도통 모르겠으니 몰입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당연히 캐릭터들의 매력 또한 없습니다. 이 때문에 폭죽이 터지고 아름다운 BGM이 흘러나오는 클라이맥스 부분에서의 나즈나와 노리미치의 키스씬은 뜬금없이조차 느껴집니다. 엥? 갑자기? 라는 느낌이죠. 결론적으로는 기승전결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클라이맥스가 아닌 거죠. 중간중간 가쁜 디즈니라던가 뜬금없이 난해한 연출 때문에 더 그렇게 느껴집니다. 다 보고 나서는 도대체 감독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지 지금 내가 뭘 본 건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빈수레가 요란한 빛 좋은 개살구라는 말이 딱 잘 어울립니다. 내용의 설득력도 개연성도 이야기의 몰입감도 없습니다. 그냥 보는 내내 물음표 100만 개만 찍어버렸죠.
네, 도대체 어떤 원작에서 이런 괴상망측한 애니메이션이 나왔는지 궁금해서 원작도 시청해봤습니다. 이 작품의 원작은 러브레터로 유명한 이와이 슌지 감독의 단막극 드라마입니다. 일단 원작은 내용의 전개가 굉장히 담백합니다. 평행세계라는 개념보단 그냥 노리미치가 후회를 하며 그때 만약 그랬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추억 보정식으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그렇기에 노리미치가 다리를 다친 이야기와 다치지 않고 수영장에서 이긴 이야기, 이렇게 두 가지의 이야기만 풀어내고 있습니다. 저는 원작을 보고 나서야 이 작품이 담고 있는 메시지, 이야기하고자 했던 게 무엇인지 감이 오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후회하고 있는 지난날의 기억들, 그리고 다들 하나쯤은 가지고 있는 첫사랑의 달콤 쌉싸름한 기억들을 이 작품을 보며 다시 한번 추억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때 이랬으면 어땠었을까 하고 말이죠. 애니메이션은 설명이 불친절한 탓에 이러한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아마 시청자가 주인공에게 투영하여 공감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아님 말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좋은 원작에서 망작이 탄생한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원작은 54분의 깔쌈한 분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은 1시간 30분의 장편 분량이죠. 54분짜리를 1시간 반으로 늘린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야기 전개의 템포가 느려질 것이고, 그것의 대책 방안으로 오리지널 요소를 넣은 게 바로 이 유리구슬입니다. 이 유리구슬의 존재로 인해 좀 더 판타지적인 요소가 가미되었고, 평행세계라는 말이 굳이 나올 정도로 거창해졌습니다. 작중에서 세계를 3번 이동하니까 총 4가지의 평행세계를 보여주는데 한마디로 난잡해졌습니다. 이렇게 쓸데없이 더 장황하게 만들기보다는 원작 스타일대로 등장인물들의 감정 묘사에 좀 더 초점을 두었다면 훨씬 더 좋은 작품이 나왔을 텐데 말이죠. 그럼 이제 자잘한 문제점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미디어 캐슬의 만행, 너의 이름은 연예인 더빙 사건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쏘알린 불꽃도 목소리 연기를 성우 대신 배우를 기용했습니다. 노리미치 역으로는 스다 마사키, 나즈나 역으로는 히로세 스즈, 두 분 다 일본은 물론 한국에서도 인지도도 인기도 굉장히 많은 배우이고, 저 또한 일본 영화를 많이 보지 않았지만 익히 알고 있는 배우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우라는 직업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카메라 앞에서 연기하는 것과 캐릭터의 목소리만을 연기하는 건 언뜻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분야 자체가 다르죠. 이 작품에 몰입할 수 없었던 요인은 이야기를 난해하게 풀어간 탓이 크지만 이 발연기 또한 한 몫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나즈나가 끌려갈 때 노리미치를 외치는 장면이라든지, 노리미치가 고백을 하는 장면이라든지, そんなの嫌だ。それだったら俺はこのおかしな世界でお前と一緒にいる。 정말 다시 한번 성우라는 직업이 괜히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근데 또 웃긴 게 너의 이름은이랑 쏘어린 불꽃 둘 다 배급사가 미디어 캐슬입니다. 쓰잘데기 없이 성적 묘사가 많습니다. 선생님의 가슴이 무슨 컵인지로 알파벳 공부라는 이 싸가지 없는 새끼들을 비롯해 노골적인 카메라 앵글이라든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장면들이 몇몇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선생님의 남자친구가 선생님에게 가슴이 이렇게 작았었나 하는 장면이 있는데, あれ、春子の胸ってさ、こんなに小さくて平べったかったっけ？何すんのよ変態。 이건 단순히 그냥 남자친구가 농담을 하는가 보다 하겠지만 이것 또한 영화의 장치입니다. 이 작품은 여러가지 세계가 등장한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었죠. 이 선생님은 작중 계속해서 가슴이 크다고 묘사됩니다. 그러니까 가슴 크기를 작게 만들어 전과는 다른 세계라는 것을 말하려 했던 거죠. 이건 진짜 두세 번 이상 보지 않는 이상 눈치를 못 챌 뿐더러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의 가슴을 영화적 장치로 사용했다는 것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어차피 남들 다 눈치 못 챌 거 그냥 빼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런 요소 또한 불쾌감을 조성해 몰입에 방해되는 요소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작화와 OST는 정말 눈과 귀를 즐겁게 해줍니다. 이 1시간 반이라는 정말 지루한 여정 속에서 저를 그나마 버티게 해준 것이 바로 이 작화와 OST입니다. 불꽃이 터지는 장면이나 바닷속에서 키스하는 노리미치와 나즈나의 장면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OST는 말할 것도 없이 최고였습니다. 다오코 오네짱과 요네즈 켄시 오니짱이 부른 쏘얼린 불꽃은 듣는 것만으로도 1200원이 절대 아깝지 않았습니다. 근데 시간은 좀 아깝더라. 유명한 노래라 한번 들으면 딱 아실 텐데 저작권 때문에 올리질 못하네요. 아 잠시만요. 제가 기타로 짧게만 들려드릴게요. パッと光って咲いた花火を見てたきっとまだ終わらない夏が曖昧な心を溶かして繋いだこの夜が続いて欲しかった
원곡을 듣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링크를 설명란에 남겨놓을게요. 마무리로 쏘얼린 불꽃 밑에서 볼까 옆에서 볼까는 정말 의미를 알 수 없는 망작이었지만 이 망작 덕분에 원작을 알게 되었다는 데 의미를 크게 두어 돈이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원작 또한 구글에서 12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보실 거라면 원작을 먼저 보시고 이 작품이 어떤 느낌인지 파악하신 후에 애니메이션을 시청하시길 바랄게요. 이 영화를 본 감상편도 자유롭게 댓글에 남겨주시면 심심할 때 한번 재밌게 읽어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혹시나 안 보실 거라면 그 1200원 저한테 좀 주세요.「我々があまり本気を出しすぎるとこの世界を壊してしまうからね」 저자를 죽이라고 하였느니라. 오하 사랑하는 덕후 여러분, 덕양소입니다. 이번 4분기도 역시 정말 이세계물이 많이 나옵니다. 대부분 재밌는 작품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엄청난 존재감을 발산하고 있는 애니메이션 하나가 있었으니 초인고교생들은 이 세계에서도 여유롭게 살아가나 봅니다. 어우, 이름들이 점점 길어지네. 제곤네라는 말에 정말 딱 잘 어울리는 작품이죠.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적어도 3화까지는 보자. 네, 그래서 3화까지는 시청했습니다. 와, 근데 이게 좀 별로일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와, 생각보다 더 별로예요. 일단 싸지르고 본 천하제의 쓰레기 애니 리뷰, 줄여서 이사철리. 오늘의 주인공은 초인고교생들은 이 세계 제목 뭐였지? 입니다. 본격적인 리뷰에 들어가기 앞서 이 애니메이션의 칭찬 먼저 하고 갈게요. 작화가 꽤나 괜찮습니다. 네, 끝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애니는 쓰레기입니다. 이제 이 애니메이션이 어째서 쓰레기인지 하나하나 양파 까듯이 까보도록 하죠. 일단 스토리, 7명의 고등학생을 실은 비행기가 갑자기 추락을 하게 되는데요. 그 추락한 장소가 이 세계입니다. 네, 끝이에요. 자, 그럼 바로 본격적으로 까볼게요. 이 작품의 등장인물들이자 주인공인 이 7명의 소년 소녀들, 이 애니메이션을 쓰레기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얘네들 때문입니다. 정말 설정들이 가관이에요. 한 명씩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사나다 마사토, 세계 제일의 실업가입니다. 고등학생임에도 사나다 그룹의 회장으로 재계의 마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돈거래에 관해서 얘를 이길 사람이 없어요. 100억엔 정도의 돈은 그냥 손으로 주물럭 할 정도로 쌉 부자, 투자의 달인이죠. 참고로 100억에는 한화로 1080억 정도 됩니다. 그래도 얘는 다른 애들에 비해선 약과예요. 오호시 링구, 고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우주 정거장, 소형 원자로는 물론 옆에서 깐죽대는 이 쿠마도 만든 발명을 못하는 게 없을 정도로 비상한 두뇌를 가진 천재 소녀입니다. 이건 거의 뭐 도라에몽 수준이죠. 사루토비 시노부, 시노부는 이름답게 닌자의 후예입니다. 그리고 세계 제일의 저널리스트죠. 2019년 이 정보화 시대에 이 친구는 닌자의 기술들을 활용해 변장과 잠입 등 정보 수집을 하는 저널리스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치조 아오이, 세계 제일의 검도가입니다. 얘가 어느 정도냐면 칼로 총알을 튕겨내 웃으면 안 되는데 칼 한 자루로 총을 든 적을 아주 사시미로 만들어버리죠. 이 친구는 겐지의 여동생이라는 것이 학계의 정설입니다. 프린스 아카츠키, 세계 제일의 매지션입니다. 공중부양을 하고 다니며 자유의 여신상마저 없애버리는 마술사입니다. 씨발. 칸자키 케이네, 세계 제일의 의사입니다. 그녀 앞에서는 수명이라는 개념이 한없이 희박해집니다. 수술도구로 아주 실뜨기를 해버립니다. 미코가 키츠카사, 얘는 일본의 총리 대신이에요. 아, 진짜 적당히 안 할래? 고등학생이 총리 대신이라뇨. 이렇게 7명입니다. 아니 어차피 애니메이션인데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보면 되지 왜 이렇게 투덜대는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애니는 애니일 뿐 그 말에 저도 어느 정도는 수용을 합니다. 아니 근데 이것도 적당히 해야 나오는 말이지 애니메이션에 10년 가까이 봐온 애니 고인물인 제 입장으로선 이 작품은 선을 넘었어요. 형용이 안 될 정도로 너무 무리수를 뒀다는 겁니다. 이게 또 저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니라 이 초인 고교생을 이사천리로 많이 신청한 댓글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이 점을 불편하게 느낀 시청자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작품은 준나게 스고이한 7명의 고등학생들이 이 세계에 가는 전형적인 이곡갱 애니메이션입니다. 자, 이 캐릭터는 의학 방면으로 천재적입니다. 그럼 당연히 작중에서 의학에 대한 전문가적인 장면이 나오겠죠. 그러려면 이러한 캐릭터를 만든 작가는 당연히 의학 방면으로 자료를 조사하고 공부를 해서 이 캐릭터의 설득력을 심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 작품은 그런 것이 거의 없다시피 해요. 좀 나쁘게 말하자면 성의가 없어 보입니다. 몇 가지 살펴보자면 3화에서 곰에게 습격당해 심정지를 당한 마을 주민을 이 친구가 살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 흙바닥에서 바로 수술을 진행할 뿐만 아니라 그 먼지 구덩이 속에서 심장을 주물러 살려냅니다. Can you feel my heart?
낯빛, 레링 뽀유 그리고 한다는 말이 23日もすれば目を覚ましますわ 수술도구 몇 개로 수술실도 아니고 먼지 구덩이에서 심정지를 살려내는 장면, 이건 의학을 전혀 모르는 제가 봐도 어처구니가 없는 장면이죠. 근데 진짜 개빡치는 건 자만심에 쩔어버리는 이 친구의 리액션입니다. オーケーオーケーこれなら問題ないですわ 그리고 이 마술사 소녀는 동강동강 열매를 처먹었는지 몸과 머리를 분리시킬 수 있는 아주 어메이징한 마술쇼를 펼칩니다. 불이 난 집에서 모든 마을 사람들을 숨기고 다시 뿅 하고 나타나게 할 수도 있죠. 이렇게 성의 없고 편리한 캐릭터가 또 있을까요? 그냥 먼지거리를 해도 아니 이거 그냥 마술인데? 이러면 다 설명됩니다. 이 발명가 친구는 그냥 원하는 물건을 다 만들 수 있는 마치 도라에몽과도 같은 캐릭터죠. 그리고 지 혼자 소드아트 온라인을 찍고 있는 이 검사까지 캐릭터들이 너무 작가의 입맛대로 편리하게 설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설정들이 너무나 터무니가 없다는 겁니다. 스토리 진행도 헛웃음을 자아냅니다. 1화에서 이 친구들이 타고 있는 비행기가 추락해 마을에 거두어져 치료를 받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기서 왜 오드아이인지 모르겠는 이 중2병 새끼가 어여쁜 엘프 처자가 먹여주는 스프를 뱉습니다. 그 이유는 즉슨 아직 식사를 할 정도의 체력이 남아있지 않다는 거였죠. 차라리 식욕이 없다고 하지 이건 뭐 떠먹여주는데 씹을 체력이 없다고 쌉소리랍니다. 아무튼 그러고 이 엘프 처자가 하는 행동이 더 가관이에요. 자기가 스프를 입에 머금고 씹어서 입에서 입으로 넘겨줍니다. 아니 그러니까 키스를 합니다. 진짜 딥 키스를 해버려요. 참고로 얘네 초면입니다. 중간중간 캐릭터를 설명하는 오글거리는 나레이션과 彼の名はプリンス暁高校生にして世界最高のマジシャンであるその医術の前には寿命という概念は限りなく希薄な存在となる地球上に流れる財の約3割に関わっている財界の魔王 1화 마지막에 나오는 대사가 정말 가관입니다. ませいぜい気楽に行こう我々があまり本気を出しすぎるとこの世界を壊してしまうからね 이 새끼 정말 제정신인 걸까요? 저런 게 총리 대신이라고? 앞에서 작화만큼은 괜찮다고 말씀드렸었죠? 네, 정말 작화는 꽤 괜찮습니다. 액션씬도 생각보다 괜찮았고요. 오프닝도 좋았어요. 그런데 그러면 뭐합니까? 설정이 터무니가 없는데 저도 이 세계물을 꽤나 많이 봤는데 정말 이 정도로 무리수 설정은 난생 처음입니다. 아 컨셉션도 있긴 하네. 원작에서는 뭐 이거 앞뒤도 안 보고 핵폭탄도 쏘고 그런다는데 꼴도 보기 싫어서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이 영상을 제작하는 날짜 기준 3화까지밖에 안 나왔지만 여러모로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되는 애니메이션이네요. 자 마무리로 저는 이제 이 세계물을 될 수 있으면 이사천리로 다루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었지만 뜻대로 안 되네요. 이 초인고교생이 이사천리 요청이 많기도 했고 시청해보니 이것만큼은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초인고교생을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에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리뷰는 지극히 주관적이며 제 말이 무조건적으로 맞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재미로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댓글에서 찬반 토론은 삼가해주셨으면 합니다. 또 해줬으면 하는 쓰레기 애니메이션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니 근데 엘프님 진지하게 진짜 저도 좀 몸이 안 좋은 거 우와 사랑하는 양생이 여러분들 덕양소입니다. 많은 이사천리 신청 댓글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저 덕양소는 굉장히 많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이 많은 신청 댓글 중에서 어떠한 작품을 고를지 말이죠. 몇몇 작품은 익히 들었을 정도로 유명한 작품들이고 어떠한 작품은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했을 정도로 듣보잡인 정말 다양한 쓰레기들을 추천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이 이사천리 코너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일단 제가 그 애니메이션을 보기가 싫다는 겁니다. 애니메이션 유튜버로서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진짜 꼴도배기 싫습니다. 사실 어떠한 작품을 이사천리로 할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추천해주시는 모든 작품들이 대부분 압도적인 쓰레기이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은 그냥 제가 쓰레기들을 보고 고통받는 걸 즐기는 아주 사악한 녀석들이니까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오늘 가져온 작품이 무엇이냐? 일단 싸지르고 먼 천하제의 쓰레기니 리뷰 줄여서 이사천리. 오늘의 주인공은 무색무취 무미건조한 판타지아 건물 공전마도사 후보생의 교관입니다. 일단 스토리, 마갑충이라는 마물에게 지상이 빼앗겨 하늘의 부유도시로 대피한 인류는 마갑충에게 대항할 수 있는 공전마도사를 조직하게 됩니다. 그 공전마도사를 육성하는 학원 미스트건에는 카나타 에이지라는 학생이 있죠. 실력은 좋지만 과거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 배신자라고 불리는 불쌍한 녀석입니다. 이 배신자 에이지가 낙제생소대 E601소대의 교관으로 임명되면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상을 잃어 하늘로 대피한 인류와 악에 대항하는 마도사. 스토리는 나름대로 신선한 느낌이네요. 그런데 이 애니메이션이 욕을 먹는 이유가 뭘까요? 이건 정말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냥 재미가 없습니다. 이제 이 작품의 문제점에 대해 하나하나 양파 까듯이 까보도록 할게요.
스토리만 들었을 때는 꽤나 괜찮을 것 같은 이 작품은 도대체 왜 노잼인 걸까요? 아 맞다, 정말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이 영상에는 공전마도사의 스포일러가 잔뜩 들어가 있습니다. 뭐 어차피 여러분들 이거 안 볼 거잖아요?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스포일러 당하세요. 일단 첫 번째 문제점은 캐릭터에 있습니다. 이 작품이 뭔가 심상치 않다고 느낀 건 1화의 이 장면부터였습니다. 2000년대 애니메이션에서나 볼 수 있는 식빵 물고 달리는 여자애와 부딪히는 운명적인 만남, 정말 전형적인 클리셰입니다. 참고로 이 애니메이션은 2015년 작품입니다. 거기에다 그 식빵은 메이데이 메이데이 거시기에 착륙합니다. 자, 그리고 딱 봐도 츤데레같이 생긴 이 소녀는 여러분의 예상대로 츤데레인데 역시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남주 탓을 시전합니다. 그 자리에서 벗어난 남주는 개방된 공공시설에서 바지를 벗고 바지를 닦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던 공주병 여자애한테 걸려서 변태 취급을 받죠. 거기서 또 벗어난 남주는 여자 화장실에서 바지를 벗은 상태로 나갑니다. 아니 바지는 좀 입으면 안 될까? 그리고 소심해 보이는 이 노란머리 여자애한테 또 변태 취급을 받죠. 자, 이 장면들부터가 일단 노잼의 연속입니다. 그래도 이건 대충 이해는 해요. 앞에서 만난 이 3명의 여자애들은 뭐 뻔하지만 남주가 맡게 될 이 601 소대의 멤버들입니다. 츤데레, 대인기피증, 공주병, 이 상성 최악인 3명의 실력을 길러줄 교관으로 남주가 선택되어 이것저것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가르쳐주는 과정이 너무나 지루해요. 공주병에 걸린 이 친구는 그냥 어차피 말 안 들으니까 방치하고, 츤데레에게는 공주병의 약점을 알아오라고 하고, 대인기피증한테는 아르바이트를 시킵니다. 아니 그러니까 메이드복을 입히고 아르바이트를 시켜요. 일단 먼저 액션물을 기대하셨던 분들은 그 기대를 학종이 잡듯이 접어버리면 됩니다. 이 작품에서 그나마의 오락 요소를 찾는다면 이 일상적인 부분인데요. 얘네가 뭐 동거를 하고 알바를 하고 티격태격대고 하는 일상적인 면이 그나마의 재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마저도 장르 중 일상물을 가장 좋아하는 제가 봤을 때조차 재미가 없게 느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하렘 태그 또한 달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주인공이 가르치는 이 학생들이 히로인 비스무리한 건데 얘네는 무슨 머리만 쓰다듬어주면 바로 얼굴이 그냥 씨뻘개져가지고 반해버린 듯한 리액션을 취합니다. 이것도 뭐 관계를 쌓아올린 게 아니라 뜬금없으니까 황당한 수준이죠. 저러니까 서비스 씬조차도 뜬금없이 느껴집니다. 주인공의 안마에 가버리는 여학생들과 노골적인 서비스 씬도 꽤나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죠. 그리고 노잼 빌드업에 한 몫을 더한 게 바로 허무한 결과입니다. 얘네가 에이지의 말을 따라 열심히 노력하고 알바도 하고 훈련도 하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과정이 너무나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긴 시간 동안 훈련한 걸 봐온 시청자들은 얘네가 얼마나 강해졌을지 기대를 하겠죠. 그리고 작중에서 여러가지 상황들이 등장합니다. 뭐 마갑충이 갑자기 쳐들어오기도 하고 토너먼트가 열리기도 하고, 그런데 그 결과가 터무니없이 허무합니다. 아니 뭐 강해진 건 알겠다 이 말이야. 그런데 뭐 어떻게 이기고 있는 건지 제대로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 첫 번째 대인전에서는 그냥 아니 진짜 저러고 끝이 나요. 아니 저게 끝이라니까요? 그리고 애니메이션 오리지널 요소로 넣은 이 토너먼트전, 여기에는 주인공의 소대인 E랭크부터 A랭크인가 S랭크인가 아무튼 그 높은 랭크까지 다 출전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다 할 성장을 못 보여주다가 토너먼트 때 갑자기 잘합니다. 이것마저도 첫 번째 경기만 보여주고 갑자기 스킵되더니 결승전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이러니 시청자가 허무할 수밖에 없겠죠. 차라리 훈련하는 부분을 줄이고 이러한 경기 장면을 늘려줬으면 하는 마음이지만 딱 봐도 저예산이기 때문에 어른들의 사정이 개입되어 있을 듯 합니다. 그리고 저예산하니까 생각나는 건데 이 작화에 대해서도 할 말이 참 많습니다. 그걸 말하기 전엔 이것부터 짚고 가야겠네요. 여러분들은 각각갓을 아시나요? 놀라울 정도로 높은 퀄리티의 작화와 수준 높은 스토리텔링으로 많은 분들에게 충격을 선사한 어메이징한 애니메이션입니다. 이 작품을 만든 건 바로 디오미디어. 이번 공전마도사 또한 이 디오미디어에서 제작을 했는데요. 먼저 디오미디어의 대표작부터 살펴보시죠. 총학무진 파프니르, 함대 컬렉션 칸코레, 성검사의 금주영창. 와 정말 주옥같은 작품들이네요. 아 주옥이 아니라 족같은이겠죠? 그래도 디오미디어도 잘 만든 작품이 꽤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오징어 소녀라든지 바보걸이라든지 내 여자친구가 너무 성실한 처녀 비친 건 뭐라고요? 그 여자친구 한번 뵙고 싶. 솔직히 갓주영창이 너무 넘사벽이라 디오미디어의 이미지를 제대로 만든 장본인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이번 공전마도사는 금주영창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작화 퀄리티가 현저히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애들이 움직이는 게 일단 어색해요. 그리고 딱딱하고 액션씬에 긴장감이 전혀 없습니다. 아니 안 그래도 액션씬이 없는데 긴장감까지 없으면 뭐 어쩌겠다는 거야? 얘네들이 마갑충과 싸울 때 저는 조름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름한테 졌습니다. 연출은 정말 입이 벌어지게 하는데요. 리얼루다가 2015년에 제작된 애니메이션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서프라이즈 진실 혹은 거짓에 나온다면 많은 패널들이 거짓을 선택할 것 같은 수준이었죠. 여기서 주인공이 자기는 검은 검성 크로노스라는 중2병 발언 등을 해대면서 오글거림은 배를 넘어 제곱 수준에 달하게 됩니다. 俺が全力を出した時点で勝利は決まってるんだよ! 그리고 훈련하는 도중이나 액션씬이라고 불릴만한 부분들에 3D 효과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했어요. 아니 아무리 저예산이라도 그렇지 이건 거의 절반이 3D 수준이에요. 그리고 활용 정점을 찍은 게 바로 보스입니다.
이 작품의 최종 보스격인 이 변태 새끼는 마갑충에 대한 연구를 하는 연구생 위치에 있는 학생입니다. 마지막쯤에 마갑충의 세포 같은 걸 자기 몸에 주입해 마갑충과 하나가 되어 학원에 습격하게 되죠. 그런데 이 학원에 습격하는 범행 동기가 존나게 어이가 없습니다. 작초만에 모퉁에서 유리라는 소녀와 부딪히는데 유리가 들고 있던 차가 이 변태 새끼의 거시기에 안착하게 됩니다. 아니 아까 토스트도 그렇고 너네는 거기에 자석이 달려있니? 그리고 얘네는 모퉁에서 부딪히는 게 유행인가봐요. 성실한 성격의 유리는 그걸 또 열심히 닫고 앉아있죠. 그 모습을 보고 유리에게 반해서 강해지기 위해 마갑충과 하나가 되어 학원을 습격했습니다. 이게 범행 동기예요. 여자애한테 반해가지고 자신의 강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학원을 습격한 거예요. 아니 이게 도대체 뭡니까? 대립되는 악당이 일단 너무 매력이 없습니다. 저래서야 시청자가 재미를 느낄 수가 없죠. 그렇게 앞서 말한 캐릭터, 연출과 작화, 지루한 전개가 다 합쳐져서 최강의 노잼 시너지를 만들어냅니다. 다른 쓰레기 애니메이션들은 유명하기라도 하죠. 얘는 뭐 노이즈 마케팅조차도 될 수 없는 무색무취 무미건조한 새로운 종류의 쓰레기 애니메이션입니다. 자, 마무리로 저는 요즘 이사천리를 될 수 있으면 자주 하려고 노력은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정말 보기가 싫어요. 고백을 좀 하자면 꿀잼 애니도 요즘 잘 안 보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권태기 부류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그래도 나름대로 1, 2화를 시청해보고 대본도 끄적거려보고 노력은 하고 있으니까요. 이번에도 자신이 신청한 쓰레기 애니메이션이 아니라고 너무 뭐라 하지 마시고, 어차피 쓰레기도 한정적이라 여러분들이 추천해주시는 쓰레기들은 언젠간 제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공전 마도사 같은 작품 한번 봐보세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나 아마 아시게 될 겁니다. 뭐 아무튼 앞으로도 이사천리는 계속 이어지니까요. 그냥 묵묵히 기다려주셨으면 합니다. 또 해줬으면 하는 쓰레기 애니메이션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럼 저는 내 여자친구가 성실한 처녀비치인 거는 보러 가야겠네. 오아 사랑하는 양생이 여러분들, 덕양소입니다. 와 여러분, 제가 예전에 7개의 돼지 3기 1화 리뷰에서 이런 말을 했었죠. 뒤에 더 힘을 내줘 스튜디오 딘, 이사천리로 안 하게 해줘 제발. 이사천리로 안 하게 해줘 제발. 응 안돼. 일단 싸지르고 본 천하제의 쓰레기니 리뷰, 줄여서 이사천리. 오늘의 주인공은 이 개놈들 7개의 돼지 3기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꽤나 많은 작품들이 이사천리로 다뤘지만 3기 이렇게 시리즈 넘버링을 붙여서 소개시켜드린 적이 없었는데, 제가 진짜 7개의 돼지 3기를 팬심으로 쭉 지켜봤지만 이번 12화를 보고 정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애니는 쓰레기, 아니 이 작화는 쓰레기입니다. 이제 어째서 7개의 돼지의 작화가 쓰레기인지 하나하나 양파 까듯이 뭐 안 까봐도 아실 테니까 그냥 알아보도록 할게요. 7개의 대제는 판타지 장르 애니메이션 중에서 제가 정말 가장 좋아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애증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탄탄한 스토리와 쉴 새 없이 쏟아지는 전투씬,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작품이죠. 단 3기가 나오기 전까진 말입니다. 이번 3기는 제작사가 A1 픽처스에서 스튜딘으로 바뀌면서 말이 정말 많았는데,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1화부터 아주 조져먹은 모습을 보여줬죠. 근데 진짜 문제는 뭔지 알아요? 저 1화는 애교라는 겁니다. 이 개새 이번 이사천리는 죄송하지만 매우 짧을 거예요. 왜냐면 진짜 깔 게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이 스튜디오님 버러지 자식 22화가 나올 때까지 많이 참았다고 생각합니다. 1화는 그렇다 치고 2화부터는 조금은 나아졌다고 해도 도저히 못 봐줄 수준이었어요. 그래도 참았어요. 근데 12화에서 진짜 피크를 찍어버립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그냥 하나씩 살펴볼게요. 일단 12화의 스토리는 크게 메라스큘라와 반일행, 그리고 폭주한 멜리오다스와 에스카노르의 전투로 나뉩니다. 개인적으로 3기 분량 중에서 가장 기대한 장면인데요. 뭐 1화를 보고 나서 작화나 뭐 그런 건 기대감은 웬만큼 적긴 했지만, 와 이게 진짜 7개의 돼지 애니 중에서 다른 의미로 레전도가 되어버렸어요. 일단 전체적으로 등장인물들의 얼굴을 아주 빙구로 만들어버렸어요. 빙구. 지구인들아 나에게 힘을 줘. 마치 복붙한 듯한 킹, 그냥 킹의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한 느낌? 각성했지만 아무런 감흥이 없는 엘레인 짱. 좋아 대나무 헬리콥터. 마치 최종 보스 느낌이었던 메라스큘라는 설명만 오지게 해주다가 허무하게 되져버리고 잘 가라 설명충. 그리고 제가 가장 기대했던 이번 12화의 메인 이벤트 멜리오다스와 에스카노르의 빅매치가 시작됩니다. 멜리오다스는 폭주를 하게 되는데요. 뭐 폭주하는 건 항상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친절한 설명충 멀리는 이번 폭주는 쉽게 리더 시절로 돌아가는 어설트 모드라고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줍니다. 뭐 한마디로 뭐 준나게 세졌다는 거겠죠. 그리고 그 폭주한 멜리오다스를 막기 위해 에스카노르는 자신의 신기를 챙겨서
머리 커져버리기. 이 둘이 싸울 때 주변에 일어날 피해를 막기 위해 멀리는 퍼펙트 큐브를 펼칩니다. 그리고 에스카노르는 평소에 멜리오다스에게 라이벌 의식이 있었고 힘을 겨루고 싶었는데 지금이 아주 절호의 찬스였죠. 자, 이제 악몽의 3분 경기가 시작됩니다. 이 앞은 굉장히 충격적이므로 노약자분들이나 어린 분들은 시청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의 주인공이라고도 불리는 에스카노르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어떤 개쩌는 포스를 보여줄지 기대를 한껏 마음속에 안고 팝콘도 안고 개꿀잼이겠다. 드디어 싸움이 시작됩니다. 아니 잠깐만, 7개의 대제가 아니라 내가 오버워치를 잘못 켰나? 아니 슈발 왜 토르비온이 있지? 이 잣같은 에스카노르의 도끼질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우리의 멜리오다스 단장, 마치 연합퀸으로 빙이라도 한 듯 피겨스케이팅을 해버리는 에스카노르. 아니 근데 진짜 이건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그림판으로 그린 수준이에요. 그리고 갑자기 돌려받기를 시전하는 멜리오다스. 근데 여기서 또 웃긴 게 뭐냐면 얘는 발차기를 맞기도 전에 이미 아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건가? 그리고 대장장이 세지를 해버리는 에스카노르. 이 장면에서는 심지어 때릴 때 영상과 소리의 싱크조차 맞지 않습니다. 와, 진짜 타격감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서울에서 김서방, 아니 김노르브바스키를 찾는 수준이었죠. 그리고 예산을 절감하려고 한 건진 뭔진 모르겠는데 전투씬의 거의 절반이 TVA판 뽕빨물 마냥 연기로 뒤덮여 있고 그냥 효과음, 작화, 연출, 소리 모든 것이 다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돼 있어요. 분명 제작사 측에서도 이번 3기의 평가가 좋지 않다는 걸 알고 있을 터인데 시청자가 가장 기대할 만한 장면에 모든 것을 잘못 만들었으니 당연히 저를 포함한 팬들은 분노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범하게만 만들어 달라고 했을 뿐인데 아니 이건 진짜 너무 심했잖아요. 감당을 할 수 없으면 제작을 맡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솔직히 시청자 입장에선 1, 2기에서 쌓아놓은 명성을 3기에서 이따구로 만드니까 이 제작사가 7개의 대제라는 이름값으로 판매량을 늘리려는 걸로밖엔 보이지 않습니다. 이건 사실상 팬에 대한 모욕이자 원작자에 대한 모욕입니다. 스튜딘이 만든 코노스바를 정말 재밌게 봤지만 이 7대제 때문이라도 이 제작사는 좋아할래야 좋아할 수가 없을 것 같네요. 그리고 마지막은 갑자기 그냥 잘 싸우다가 아무런 낌새 없이 갑자기 멜리오다스의 칼이 에스카노르의 배를 찌릅니다. 저러고 끝나요. 다음화? 전혀 궁금하지 않습니다. 저는 절대로 이 다음을 보지 않을 거고요. 차라리 만화책을 사서 만화책으로 볼게요. 이건 진짜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기괴한 수준이에요 진짜로. 아니다, 근데 보긴 보겠네요. 얼마나 웃긴 작화로 만들었을지 궁금해서라도 볼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로 제발 일사천리만은 되지 말아달라는 제 간곡한 부탁이 스튜딘까지는 닿지 않았나 보네요. 이건 아무리 스토리가 재밌고 좋아하는 작품이어도 도저히 실드 불가능입니다. 1화 리뷰 영상 댓글에 그래도 작화가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다는 분들도 꽤 계셨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분들도 아마 이 12화는 실드를 절대 못 칠 것 같습니다. 지금부로 7개의 대제 3기의 사망 선고를 내릴게요. 아무튼 오늘은 다른 일사천리를 만들다가 급하게 제작해봤는데 짧더라도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주세요. 또 해줬으면 하는 쓰레기 애니메이션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까지 부탁드립니다. 아니 근데 진짜 에스카도르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완전 빙구를 만들어놔. 우와, 사랑하는 양생이 여러분, 덩양소입니다. 자, 이런 말이 있죠. 세상은 넓고 쓰레기 애니메이션은 많다. 하기 싫어도 역시 덩양소 하면 일사천리가 또 빠질 수 없겠죠. 그래서 오늘 가져온 작품이 무엇이냐? 일단 싸지르고 본 천하제의 쓰레기 애니 리뷰, 줄여서 일사천리. 오늘의 주인공은 싫은 얼굴을 하면서 팬티 보여줬으면 한다입니다. 싫은 얼굴 하면서 팬티 보여줬으면 한다입니다. 중에서 2번 말했습니다. 일단 스토리, 일단 제목부터가 심상치 않죠잉? 말 그대로 주인공이 각종 캐릭터들한테 팬티를 보여달라고 굽신내는 내용입니다. 캐릭터들은 그걸 또 싫은 표정으로 보여주죠. 홀리 쉿! 이렇게 좋은 작품을 왜 이제 알아? 이 작품은 편당 5분가량으로 쇼트 애니메이션인데요. 매화 다른 캐릭터가 등장하는 옴니버스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히나코 시리즈처럼 주인공에게 시청자가 투영하는 방식이죠. 근데 이게 진짜 놀랍게도 스토리가 나름 있어요. 이 스토리를 말하려면 이 작품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을 하나하나 말해봐야 되는데요. 그 전에 먼저 해야 할 말이 있겠죠? 정말 오랜만에 하니까 떨리네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애니는 쓰레기입니다. 이제 이 애니메이션이 어째서 쓰레기인지 양파 까듯이 하나하나 까보도록 하죠. 자, 보아하니 주인공은 도련님인가봐요. 영앤 리치라고 할 수 있겠죠. 앞에선 메이드가 열심히 청소를 하고 있는데요. 메이드는 어떤 용무로 자신을 불렀냐면서 주인공에게 묻습니다. 여기서 바로 이 작품의 아이덴티티가 등장하는데 개 뜬금없이 노빠꾸 주인공은 메이드씨에게 팬티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거기에 심지어 도계자, 아니 그랜절까지예요. 거의 미친놈이죠. 그리고 당연하지만 메이드님은 개빡친 태도를 보여주며 180도 돌변해버립니다. 이거 범죄 수준이니까 당연히 화나겠죠. 근데 여기서 반전 아닌 반전이 뭐냐면 또 싫다면서 그 싫은 표정으로 또 보여줍니다. 진짜 제목이 곧 내용이죠. 와, 참으로 유익한 애니메이션입니다 여러분들. 와,
노딱 때문에 보여드리진 못하고 직접 찾아보세요. 아무튼 이렇게 레전드의 시작을 알립니다. 주인공은 이번에 성당에 왔나봐요. 거기서 마주치게 된 수녀님. 뭔가 고민이 있어 보이는 주인공을 보더니 방황하는 어린 양, 홀로 끙끙 고민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고해하는 편이 평온을 구할 수 있을 거라는 조언을 해주는데요. 마음이 정리될 때까지 같이 기도하자고 합니다. 진짜 천사가 따로 없죠. 그리고 수녀님은 주인공을 위해 기도를 해주기 시작하는데 迷える子羊に平安と救いを与えたまえその心の性質を守り 야야 너 눈 어디로 가 미친놈아. 주인공 변태 새끼는 미쳐버린 시선 처리를 보여줍니다. 머리에 마구니가 가득한 주인공에게 수녀님은 무엇 때문에 기도에 집중을 못하는지 물어보죠. 그리고 방황하는 마음을 인도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어드리고 싶다고 하는데 자 여기서 뭐다? 역시 주인공 여김없이 보여달라고 합니다. 물러가라 악마야를 외쳐보지만 소용없어요. 수녀님 이 새끼가 그냥 악마예요. 주인공은 지금 당장 팬티를 안 보여주면 사악한 감정에 물들어버린다고 하는데 걔 미친놈이죠. 그렇게 수녀님은 또 싫은 표정으로 보여줍니다. 뭐 할 말이 없네요. 자 이번에는 주인공이 입원을 했습니다. 이 간호사 누나의 말을 들어보니까 양다리를 골절당했다고 하는데요. 아니 뭐 팬티 훔쳐보다가 뭐 떨어졌나? 참으로 스펙타클한 인생이네요. 이 착한 간호사 누나는 주인공이 심심할까봐 퍼즐도 가져와주고 밥도 가져와주고 아주 수발을 다 들어주는데요. 이 퍼즐이 1000피스짜리이기 때문에 점심을 먹을 때까지 이 퍼즐을 전부 다 맞추면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합니다. 역시 주인공은 팬티를 보겠다는 일념 하나로 깔끔하게 완성시켜버려요. 제가 이거 1000피스 퍼즐을 인터넷에 검색해봤는데 맞추는데 보통 5시간은 좋게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주인공 미친놈은 팬티 보려고 3시간 만에 다 맞춘 거죠. 와 이 정도면 진짜 주인공 몸 안에 피가 흐르는 게 아니라 팬티가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다 맞춘 퍼즐을 보여주면서 소원이 있어서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또 그 소원은 그거죠. 그거 질색팔색하는 이 간호사 누나한테 열심히 했으니까 그 정도 요구는 당연한 거 아니냐는 개소리를 시전하는 주인공. 그렇게 간호사 누나는 또 싫은 표정으로 보여줍니다. 근데 주인공이 다음은 3000피스로 승부를 하자고 하네요. 이 미친놈이. 자 이번에 주인공은 신주 도련님으로 이 둘은 소꿉친구처럼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둘이 썸을 타고 있나봐요. 둘은 차를 마시는데 여기서 무녀님이 밥부터 드시겠어요? 목욕부터 하시겠어요? 아니면 와타시를 시전해버립니다. 뭐야 이거 분위기 왜 이래. 무녀님은 주인공에게 다른 무녀 중에 뭐 좋아하는 사람이 있냐고 물어보는데 주인공은 없다고 해요. 그럼 이 무녀님이 그럼 왜 무녀에 대해 집착하냐고 그렇게 물어보는데 여기서 주인공이 진짜 하는 말이 가관입니다. 저 긴 치마 안에 속옷이 갑자기 보고 싶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예전에 이 무녀님이 넘어졌나 본데 그 넘어질 때 슬쩍 보였던 그 속옷의 충격이 아직 가시지를 않는다나 뭐랬나 하는데 아니 저 긴 치마가 어떻게 넘어졌길래 팬티가 보이는 거죠? 뭐 주인공 키가 20cm인가요? 뭐 바퀴벌레도 아니고 바닥에 붙어다니나? 아무튼 팬티가 보고 싶다는 주인공에게 무녀님도 역시 한심한 표정으로 보여주죠. 이 네 분 말고도 더 계신데요. 이 애니메이션은 한 화당 한 등장인물이 등장합니다. 놀랍게도 시즌2까지 나왔어요. 시즌당 6화씩 구성되어 있으니까 제가 소개시켜드린 저 에피소드 말고도 8명이나 더 있는 거죠. 물론 저는 다 못 봤지만 참 이런 걸 보면 일본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진짜 항상 느끼는 거지만 세상은 넓고 쓰레기 애니메이션은 넘쳐나네요. 어찌된 게 진짜 매번 새로워. 항상 짜릿해. 근데 또 웃긴 게 이런 영상들을 만들면은 이런 댓글들이 달리더라고요. 적양소 이거 BL물 보더니 이제 양어까지 보네. 이 형 사실 이사철리 핑계대고 저런 거 찾아보는 거 아니야? 당신들이 나 이렇게 만든 거야. 이제 쓰레기 없인 살지 못하는 몸이 되어버렸다고요. 히나코 시리즈도 그렇고 이렇게 특정 타겟층을 노린 애니메이션은 뭐 솔직히 뭐 그냥 이런 애니메이션도 있구나 하고 넘길 수도 있어요. 뭐 실제로 저런 어감은 아니고 아니 씨발 뭐 이런 애니메이션이 다 있어 뭐 이런 느낌이겠죠. 저도 보면서 솔직히 뭐 저렇게까지 한 건 아니고 그냥 솔직히 뭐 별 생각 없이 봤어요. 하지만 그러면 또 이사철리가 재미없어지기 때문에 뇌에 필터링을 장착 아주 그냥 킹반인들에게 자극적이기만 해봐 다 조져버리겠다는 마인드로 오버하면서 한 것도 있지만 아무튼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이 리뷰는 지극히 주관적이며 재미를 위한 리뷰입니다. 기분이 나쁘셨다면 죄송하지만 저런 애니메이션을 좋아하시는 분들의 취향을 저는 존중합니다. 저도 뭐 보쿠노피코 전도사로서 좀 그렇잖아요. 아무래도 그래도 이렇게 까는 게 재밌잖아요. 그죠잉? 오랜만에 이사철리라니까 아주 재밌구만.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던데 이제는 그냥 정면 돌파로 희열을 느껴버리네요. 오늘은 좀 짧게 줄이겠습니다. 솔직히 뭐 이 애니메이션이 뭐 별로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저게 끝이거든요. 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링크를 자세히 더보기란에다가 숨겨놓을게요. 또 해줬으면 하는 쓰레기 애니메이션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다음 이사철리는 분명 운동만 하는데 눈들 곳이 없는 애니메이션 히나코와 함께 트레이닝입니다.
우와, 사랑하는 양생이 여러분, 정양수입니다. 제 채널에서 이사철리를 좀 봤다 하시는 분들은 이 애니메이션을 잊을 수가 없겠죠. OST만 남고 사라져버린 전설의 애니, 쏘아올린 불꽃, 밑에서 볼까 옆에서 볼까, 아 꼴도 보기 싫어. 제가 영상을 업로드할 때 제목을 OST만 남은 전설의 애니라고 지었었죠. 그런데 여기에 쏘아올린 불꽃보다 심한 진짜 레알로다가 OST만 남은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일단 싸지르고 본 천하제의 쓰레기니 리뷰, 줄여서 이사철리. 오늘의 주인공은 아야노의 작붕이론 메카코시티 액터즈입니다. 메카코시티 액터즈는 제가 모노가타리 시리즈에 한창 푹 빠져서 샤프트라는 제작사에 관심이 있었을 때 접했던 애니메이션입니다. 그때 당시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짤방 중에서 작중 등장인물인 에네라는 캐릭터 하나만 보고 시청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와, 진짜 잣 같아요. 네, 진짜 에네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일단 메카코시티 액터즈의 개요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작품은 진이라는 보컬로이드 프로듀서의 카게로우 프로젝트를 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카게로우 프로젝트라고 함은 진이 구상한 세계관을 노래로 풀어낸 작품인데요. 그 곡수만 해도 수십 곡에 이를 정도로 방대합니다. 저도 메카코시티 액터즈를 시청하기 전부터 아야노의 행복이론이나 몇몇 노래를 좋아했을 정도로 카게로우 프로젝트를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막 팠던 건 아니고 그냥 노래가 좋아서 들었던 수준으로 가사가 정확히 어떠한 스토리를 담고 있는지도 몰랐고 귀찮아서 세계관에 대해서도 알아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 애니아가 결정되었을 당시 옳다구나, 이걸로 평소 궁금했던 스토리를 보면 되겠네, 개꿀띠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가 그립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애니는 쓰레기입니다. 이제 이 애니메이션이 어째서 쓰레기인지 하나하나 양파 까듯이 까보도록 하죠. 평소와 같이 일단 스토리 설명으로 이야기를 이어가고 싶은데 오늘만큼은 스토리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왜냐고요? 주인공은 갑자기 테러리스트를 만나고 여자애는 갑자기 차에 치이고 이해할 수 없는 잣 같은 스토리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이죠. 자, 일단 이 애니를 제작한 제작사 샤프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샤프트는 특유의 의미심장한 독특한 연출과 등장인물들이 목 디스크를 걸린 것으로 유명한 자신만의 색깔이 확고한 제작사인데요. 대표작으로는 마법소녀 마도카 마기카, 저의 최애작 모노가타리 시리즈, 그리고 쏘아올린 야발꽃, 밑에서 볼까 옆에서 볼까가 있습니다. 샤프트는 캐릭터들 간의 만남과 미스터리한 분위기 연출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요. 이게 샤프트만의 강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카게로우 프로젝트 또한 등장인물들 간의 떡밥이나 사연들을 풀어나가는 식의 전개이기 때문에 샤프트와 굉장히 잘 어울리는 느낌이라 그때 당시 기대치가 상당히 높았어요.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이거 완전 타지 않는 쓰레기였습니다. 메카코시티의 가장 큰 문제는 각본이기 때문에 이 각본이 왜 이런 식으로밖에 나올 수 없었는지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작품의 시리즈 구성은 다름이 아닌 원작자 진이 직접 하였는데요. 진은 애니메이션 각본 자체가 처음이었습니다. 메카코시티 액터즈는 원작인 이 카게로우 프로젝트의 스토리를 이미 꿰차고 있다는 가정하에 이야기가 진행되기 때문에 기승전결은 당연히 없으며 이야기의 흐름은 전혀 매끄럽지 않습니다. 거기에 매 화마다 진의 노래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뭐 애니메이션인지 20분짜리 뮤직비디오인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저는 이걸 고1 때쯤 방영할 때 한 번, 그리고 최근에 이사철리 요청이 하도 많아서 두 번째로 시청하였는데요. 제가 진짜 옛날에는 애니메이션 보는 눈이 없었다는 걸 깨달아 버렸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전 애니메이션을 장르, 수위 가리지 않고 다 잘 보는 편인데요. 방영 당시 메카코시티 액터즈를 봤을 때는 아, 심오하다, 역시 샤프트, 뭔가 이해는 잘 안 되는데 의미가 숨겨져 있겠지? 가슴이 웅장해진다, 이지랄을 했었죠. 의미가 숨겨져 있긴 개뿔, 뭐 좆도 없습니다. 분명 마지막 화까지 시청을 했는데 머릿속에 남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내가 지금 뭘 본 거지? 딱 이런 느낌입니다. 그냥 등장인물들이 지들끼리만 맞아 그땐 그랬지, 아 미안하다, 이딴 식으로 이야기를 계속해 나가는데 그걸 보는 시청자는 준하게 벙쪄있기만 합니다. 뭔 상황인지 모르니까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마치 인싸 대화에 끼지 못하는 아싸가 된 그런 느낌이죠. 존나 지들끼리만 얘기해. 나도 좀 이야기에 껴보자, 이 치사한 새끼들아. 흡사 아싸 시뮬레이터죠. 설명이 너무 불친절하고 전개가 뜬금없으며 그냥 쌉 극혐입니다. 자, 그럼 원작에 대해 잘 알고 계신 분들에게는 평가가 좋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바로 작붕이 오늘도 한 몫을 톡톡히 해낸 것인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작가 수준이 그렇게 높다고는 말하지 못하지만 간간히 작붕이 보이는 것 빼곤 그래도 그럭저럭 괜찮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피크를 찍어버린 게 바로 메카코시티 액터즈는 모르지만 아야노의 작붕이론을 안다는 바로 그 충격의 구화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저는 메카코시티 액터즈를 보기 전부터 아야노의 행복이론이라는 노래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루하게 짝이 없는 이 애니메이션을 시청하는 가운데 익숙한 멜로디가 흘러나와서 굉장히 반가워하고 있었죠. 그런데 와, 씨발 이거는 그냥 미안송본을 방영한 거 아닌가요? 블루레이 비교자를 검색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 아야노의 행복이론 장면인데 블루레이랑은 진짜 천지 차이입니다. 무슨 애들이 맹구로 만들어놨어요. 아니 이건 진짜 심해도 너무 심하잖아요. 이 아야노의 행복이론 노래는 진짜 좋고 감동적이거든요. 근데 작화가 적다 보니까 진짜 제 표정이
진짜 보는 내내 딱 저 표정이었어요. 존나 갑자기 3D로 바뀌니까 얼탱이가 없는 거죠. 진짜 부자연스러움의 끝입니다. 와 진짜 이런 걸 보고 극적이다라고 하는구나 그때 느꼈죠. 이 장면들이 모두 한 애니메이션에 등장한 게 맞나 진짜 의구심이 드는 수준이었습니다. 마무리로 애니라는 캐릭터 때문에 시청한 애니메이션인데 진짜 애네밖에 남지 않아서 오히려 신선한 애니메이션이었네요. 이 작품을 궁금해서라도 보시는 것은 진짜 제가 진심으로 극구 말릴 테니까요. 이 작품의 알파이자 오메가인 아야노의 작품이론만 유튜브에 검색해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작인 카게로우 프로젝트는 노래도 그렇고 캐릭터들의 설정도 매력적이니 꼭 한번 들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더 이상 말하고 싶지도 않아서 오늘은 짧게 줄이겠습니다. 또 추천할 만한 쓰레기 애니메이션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애초에 쓰레기 애니메이션을 추천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긴 한데 뭐 어디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우와 사랑하는 양생이 여러분 덕양소입니다. 저는 야구를 좋아합니다. 보는 것도 좋아하고 중학교 때는 야구 동아리에서 투수와 유격수를 했을 정도로 직접 하는 것 또한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레 원아웃이나 메이저 같은 야구 애니메이션도 즐겁게 챙겨봤었죠. 그리고 얼마 전 비교적 따끈따끈한 신작 야구 애니메이션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실수였습니다. 일단 싸지르고 본 천하제의 쓰레기 애니 리뷰 줄여서 이사철리. 오늘의 주인공은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도 야구가 싫어지는 병신같은 애니 타마요미입니다. 일단 스토리. 벚꽃이 휘날려버리는 화창한 날씨. 오늘부로 사립 신코시가야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된 주인공 타케다 요미는 부푼 기대를 안고 새로운 교실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렇게 미리 배정된 자리에 앉습니다. 귀엽다는 여자아이의 얼굴에서 벌써부터 작붕의 기운이 슬금슬금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 귀여운 여자아이는 야구 잡지를 읽고 있었죠. 요미는 야구 잡지라는 주제로 야심차게 말을 걸어봅니다. 그렇게 서로 통성명을 하게 되고 이 귀여운 작붕의 귀여운 여자아이의 이름은 요시노라고 하네요. 이런저런 일상적인 대화를 주고받던 도중 요시노는 야구 잡지에 대해 말을 꺼낸 요미에게 야구를 해본 적이 있냐고 물어봤는데요. 알고 보니 요미는 중학교 때 야구부였던 데다가 1회전에서 패배하긴 했어도 에이스 투수였죠. 그걸 듣고 호들갑을 떠는 요시노. 그러더니 요시노는 갑자기 요미의 손을 잡습니다. 이거 대사만 들으면 오해할 것 같은 요시노는 손에 굳은 살만 보고 요미가 어떤 공을 던지는지 알아내버립니다. 그렇게 요시노가 세상에 이런 일을 찍던 도중 또 다른 노란머리 친구가 교실에 들어옵니다. 이 학교는 두발 자유아입니다. 이 친구의 이름은 어째 요시노와 닮았나 했더니 이부키짱은 요시노의 쌍둥이 언니였습니다. 자매 둘 다 야구를 좋아하는 듯한데요. 보아하니 요미는 과거에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학교도 단지 교복이 이뻐서 입학했다고 하네요. 어찌저찌 입학식이 무사히 끝나고 어느새 짱친이 되어버린 세 사람은 쇼핑몰에 가보자는 이야기를 하며 복도를 걸어가는데요. 그런 요미 옆에 또 한 소녀가 지나갑니다. 이 친구의 이름은 타마키. 요미의 속구친구로 어렸을 때부터 탱탱볼로 같이 야구를 하면서 나중에 커서도 같이 야구를 하자고 약속했던 친구입니다. 전학을 갔던 속구친구와의 재해에 기뻐하는 요미. 타마키 또한 어릴 적 약속을 가슴속에 품고 지금까지 포수로 활동했습니다. 그렇게 캐치볼을 하게 됩니다. 아니 편집한 게 아니라 진짜 개뜬금없이 갑자기 신나서 캐치볼을 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캐치볼. 가볍게 몇 번 공을 던진 두 사람은 투구 연습을 해볼까 하는데요. 타마키는 포수 자세를 잡고 요미에게 어릴 적 탱탱볼로 던졌던 마구를 경식구로 던질 수 있냐고 물어봅니다. 야이씨 그걸 던질 줄 알았으면 1회전에서 탈락했겠냐고. 리얼 여기서 현웃 바로 터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공을 던지는 요미짱. 애들 얼굴에 와 씨발 개쩐다라고 떡하니 써있네요. 알고 보니까 요미가 1회전에서 탈락한 이유가 요미의 변화구를 포수가 잡지 못해서였죠. 그렇게 마음이 담긴 요미의 공을 받은 타마키는 감동하고 옆에선 세상에 이런 일이 제작진이 같이 야구하자고 부추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요미와 친구들의 야구 라이프. 그들의 앞엔 과연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씨발. 자 이렇게 스토리를 꽤나 장황하게 말씀드려봤는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애니는 쓰레기입니다. 이제 이 애니메이션이 어째서 쓰레기인지 하나하나 양파 까듯이 까보도록 하죠.
이 작품은 미소녀들이 야구를 하는 스포츠 애니메이션입니다. 저도 다른 애니메이션들 못지않게 스포츠 애니메이션을 꽤나 좋아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작품들을 시청했는데요. 보통 스포츠 장르 애니메이션들 대부분이 남자 캐릭터만 등장하기 때문에 이렇게 여성만 등장하는 게 처음이다 보니 상당히 신선한 느낌은 있었습니다. 아 맞다, 여자만 나오는 거 로큐브도 있구나. 아무튼 신선한 느낌은 있었지만 그게 전부입니다. 앞에서 스토리 설명을 들어서 아시다시피 내용이 뻔해도 너무 뻔해요. 어린 시절 친구와 나눈 약속,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주인공. 하지만 경기 도중 생긴 트라우마 때문에 야구를 포기하고 새로운 고등학교에 갑니다. 거기서 우연히 애친구랑 재회를 하고, 그리고 항상 그런 학교는 모종의 이유 때문에 또 야구부가 폐쇄 위기야 또. 그래서 다시 살리기 위해서 뭐 삐진 사연 있는 선배들을 설득시키고 뭐 하고 뭐 결국엔 주인공이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경기에서 이기는 너무나도 뻔한 스토리입니다. 그냥 뒷내용들이 말하는 대로 다 나옵니다. 흥미와 새로움이 없는데 시청자들이 굳이 그 애니메이션을 챙겨볼까요? 하지만 이 스토리는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 스토리 소개에서 클립 잠깐 보셔서 아시겠지만 작화가 어딘가 잘못되어도 단단히 잘못됐다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작품을 1분마다 1분도 아니야, 거의 뭐 4, 5초마다 한 번씩 찾아볼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스포츠 애니메이션이다 보니까 그에 맞게 볼거리라도 좀 있어야 되는데 동화는 턱없이 적으며 캐릭터들의 움직임은 목광인형만도 못합니다. 도저히 2020년 2분기 애니메이션이라고 믿기지 않는 퀄리티죠. 경기 장면조차도 아닌 행진에서부터 욕이 나와요. 와 씨발, 저거 행진하는 것 좀 보세요. 단체로 목에 깁스라도 쳐있는지 모기로는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더 웃긴 게 맨 앞줄 가운데 긴 생머리 친구는 행진 설명할 때 쳐 졸았는지 팔이랑 다리랑 같이 나갑니다. 야 거기 맨 뒷줄 노란머리, 넌 안 보일 것 같냐? 너도 팔다리 같이 나가는 거 다 보인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장면뿐만 아니라 평소 일상 장면에서도 작품을 오지게 보여줍니다. 아 그래도 아니야, 경기 장면의 작화를 몰빵하기 위한 추진력을 얻기 위함일 거야 라는 체면을 걸어서 기다린 경기 장면. 드디어 경기가 시작됩니다. 자, 나와버렸습니다. 제작비 절감 3D로 조져버리기. 이것과 비슷한 애니메이션 트라이나이츠를 봤기 때문에 앵간한 내성이 생겼어요. 근데 여기서 킬링 포인트는 3D 작화가 오히려 더 좋다는 겁니다. 이렇게 경기 장면까지 조져먹으면서 이 애니메이션은 볼가치를 영영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방금 보여드린 저 경기 장면은 타마요미의 4화인데요. 저 4화는 다른 의미로 레전드가 되어버렸죠. 해외 애니메이션 스트리밍 사이트 퍼니메이션에서 타마요미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근데 웃긴 게 4화를 미완성 버전으로 업로드하면서 다시 한번 레전드를 찍어버린 것인데요. 자, 이 사진을 한번 보시죠. 그냥 응원하는 장면으로 보이는데 작화가 오지게 불안정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놀라운 건 저게 완성본이라는 겁니다. 짜잔! 자, 이게 동일 장면 미완성본입니다. 해외 스트리밍판에서 저 정신이 나가버린 작화를 생생하게 볼 수 있었다는 거죠. 다른 것들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 사진 굉장히 놀란 듯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요. 자, 이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뭔가 급동 온 듯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 얘도 뭔가 자신이 좆됐다는 걸 느낀 것 같네요. 다음 사진입니다. 사이좋게 이야기를 나누는 배터리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런 훈훈한 장면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뭔가 꽉 끼는 헬멧을 줬다고 항의하러 온 것 같죠? 저 표정 좀 보세요. 넋이 나가버렸습니다. 자, 다음 사진. 지금 이 사진이 무슨 상황이냐면 안경 쓰신 분이 야구부 고문 선생님인데 상대편 타자가 아웃된 걸 보고 다행이라고 말하는 걸 요시노가 동의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그런 장면을 이렇게 거의 뭐 요시노를 싸가지 없는 막대 먹은 신우이로 만들어버렸죠. 와 진짜 저 표정 좀 보세요. 선생님한테 저게 무슨 버르장머리인가요? 개째려 보네 진짜. 자, 마지막 사진입니다. 공이 뒤로 빠져서 1루로 달려가는 상황인데 타자 표정이 달리는 사람 치고는 뭔가 굉장히 평온해 보입니다. 자, 이랬던 애들이 이렇게 와 진짜 가슴이 웅장해지네요. 뭔가 존나게 다급한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아니 이거 진짜 2020년 애니메이션 맞냐? 개그만 하나 보기 좋은 날 아니에요 이거? 아무튼 이런 식으로 미완성본을 업로드하면서 진짜 본의 아닌 레전드를 찍어버린 애니메이션이죠. 마무리로 타마요미 애니메이션은 국내에 판권이 없을 뿐만 아니라 라프텔의 후기가 한 글자조차 없는 말 그대로 존재감 없이 묻혀버린 비운의 애니메이션입니다. 원작은 재밌는지 모르겠지만 애니메이션은 소리소문 없이 망해버린 양산형조차 되지 못한 작품이 되어버렸네요. 보는 내내 트라이나이츠가 생각나더라고요. 이 리뷰 보시고 트라이나이츠 리뷰도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도 타마요미의 오프닝은 꽤 좋으니까요. 애니메이션은 절대 보지 마시고 유튜브에 오프닝만 검색해서 한번 들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아 그리고 혹시 해외 사이트로 타마요미를 시청하신 분들은 제가 댓글에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 들어가서 리뷰 좀 써주세요. 너무 불쌍하잖아요. 또 추천할 만한 쓰레기 애니메이션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와 근데 이거는 진짜 찐텐으로 대박이네요. 와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 이건.
우와, 사랑하는 양생이 여러분, 덕양소입니다. 요즘 시네탑부터 시작해 국산 웹툰 원작 박성호 감독님 제작 갓 오브 와스트리 아주 흥하고 있죠. 그리고 라프텔 제작 순수 국산 애니메이션 슈퍼시크릿까지 국산 애니메이션 시장이 전보다 확연히 활발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마냥 웃고 있을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이 와중에 시청자를 기만한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발생했거든요. 오늘 알아볼 건 국산 애니메이션 시타를 위하여 먹튀 사건입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애니는, 아니 이 제작사는 쓰레기입니다. 시타를 위하여를 제작한 쇼 스튜디오가 어째서 쓰레기인지 이 덕양소와 함께 하나하나 양파까지 까보도록 하죠. 먼저 시타를 위하여는 2013년 대학만화 최강자전 8강 진출작이자 네이버 웹툰에서 2014년 하반기에 연재했었던 드라마 장르의 웹툰입니다. 동양풍의 독특한 작품을 보여준 시타를 위하여는 많은 인기를 끌었는데요. 그로부터 5년 후, 때는 2009년 6월 시타를 위하여의 애니메이션 제작 소식과 함께 제작사인 쇼 스튜디오 유튜브에 시타를 위하여 애니메이션 1차 PV가 공개됩니다. 그 PV에 대한 반응은 굉장히 뜨거웠는데 어린 시청자층을 겨냥한 것이 아닌 주 시청자의 연령대가 비교적 높은 진지한 드라마 장르의 웹툰을 100% 국산에서 만든다는 것 자체에 이미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쏠렸습니다. 쇼 스튜디오 측에서는 제작비를 위하여 2019년 9월 2일부터 11월 2일까지 두 달간 5천만원을 목표로 텀블벅에서 펀딩을 받았는데요. 애니메이션을 사랑하는 덕후들과 팬분들 덕분에 다행히 결과는 굉장히 성공적이었습니다. 목표 금액의 무려 156%인 7,800만원 가량이 모인 것이죠. 그렇게 시간이 조금 더 흘러 2020년 2월 25일 라프텔에서 공개, 26일 공식 유튜브에 1화가 무료로 선공개됩니다. 저도 시타를 위하여 1화를 리뷰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당시 리뷰에선 굉장히 중립기어를 박았었지만 이제 와서 솔직하게 말해보자면 우리가 봐왔던 애니메이션에 비하면 결과물은 다소 실망스러웠습니다. 부자연스러운 컷전함과 PV와는 다른 느낌의 성우분들의 연기, 저는 시타를 위하여라는 작품을 이 애니메이션으로 처음 접했는데 이 1화를 봐도 무슨 내용인지 도통 모르겠더라고요. 전개가 굉장히 불친절했습니다. 무엇보다 1화가 4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 상당히 의아했는데요. 그래도 1화는 사실상 프롤로그라고 말하는 쇼 스튜디오 측의 댓글이 있었으니 그런가 보다 하고 일단 다음화를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100% 국산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이미 단점들은 웬만큼 상쇄되었죠. 라프텔에도 공지가 되었었지만 시타를 위하여는 1화만 성공개 후 10월달부터 본격적인 연재를 시작한다고 하였는데요. 그렇게 2화만을 목 빠지게 기다리다가 그 사건이 터져버리게 됩니다. 때는 2020년 6월 1일 갑자기 쇼 스튜디오 측에서 애니메이션 제작이 무기한 연기되었다는 공지를 올리게 되고 사실상 제작 취소에 당연히 펀딩 모금액을 전액 환불해줄 예정이라고 공지했습니다. 현재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든 상황이니 제작 취소가 아쉬웠지만 어쩔 수 없었죠. 그렇게 모금액을 환불해주며 아쉬운 사례로 남으려나 했습니다. 그런데 환불 시작일인 8월 10일까지 아무런 소식이 들리지 않고 텀블벅 측에선 충격적인 글을 게재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바로 쇼 스튜디오가 모금액을 환불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씨부럴 먹튀를 했다는 거죠. 텀블벅 측이 쇼 스튜디오에게 7월부터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이 오지 않았으며 놀랍게도 쇼 스튜디오는 이미 파산 신청을 한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원작 작가의 연락조차 개무시를 하게 되면서 쇼 스튜디오의 만행이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됩니다. 혹시나 쇼 스튜디오에게 말 못할 사정이 있던 게 아닐까요? 응, 아니야. 이 환불 사건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자 쇼 스튜디오 측은 졸렬하게도 바로 그냥 유튜브에 있던 모든 영상을 삭제하고 채널까지 익스플로전 시켜버렸는데요. 채널 삭제로 인해 먹튀를 그냥 인정해버린 꼴이 되었죠. 그로 인해 뒷감당은 작가분이 다 하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진짜 작가분은 날벼락을 맞은 거죠. 며칠 뒤인 8월 말 화상 관제인에 의해 텀블벅 시타를 위하여 커뮤니티에 새로운 글이 올라옵니다. 굉장히 긴 이 글을 정말 간단하게 요약해본다면 환불은 받을 수 있지만 쇼 스튜디오 측의 먹튀로 인해 배당률 3.38% 그러니까 11만 5천원을 후원하신 분들에겐 4,232원 22만원을 후원하신 분은 8,096원을 환불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죠. 아니 씨발 8,000원 진짜 장난치냐? 이건 그냥 안 해주는 수준이잖아요. 이거 뭐 놀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모금액은 원래 갔어야 할 800명의 후원자분들에게 제대로 가지 못하고 텀블벅의 이미지 또한 크나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 애니메이션 시장에 다시 주춤할 만한 사건이었죠. 잘 나가나 싶었는데 그냥 초를 제대로 쳐버린 거죠. 그래도 라프텔 제작의 슈퍼시크릿과 일본 제작이긴 하지만 국산 원작 웹툰 애니메이션의 성공을 보여준 시네타카 갓 오브 하이스쿨이 있어서 정말 다행인 것 같네요. 쇼 스튜디오 개새. 그리고 정말 이제 와서 하는 얘기긴 한데 이거 시타를 위하여 PV에서 라푼젤 표절 논란이 있었잖아요. 쇼 스튜디오는 면밀히 검토하였지만 공통점이라곤 광장이랑 하이앵글 뿐이라고 댓글에 해명했습니다. 예전엔 중립기어 박는다고 일부러 언급은 안 했는데 아니 씨벌 저거는 누가 봐도 대놓고 트레이싱한 거 아닙니까? 너무 빼박이잖아요 이거. 아니 뭐 틀린 그림 찾기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냥 원래 이 제작사 자체가 시청자를 기만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한국 서브컬처 시장에 이런 안 좋은 선례를 만든 쇼 스튜디오에게 정말 생각할수록 너무 화가 나네요. 마무리로 사실 그냥 애니 소식처럼 다루려고 했는데 이사천리로 하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알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사천리 카테고리에 한번 넣어봤습니다.
같습니다. 정말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죠. 제가 비록 펀딩은 안 했지만 800여 명의 많은 피해자분들이 대신해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쇽 스튜디오 측에서 혹시나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진짜로 제발 좀 반성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용돈까지 쪼개서 펀딩하신 어린 분들도 계신데 제발 어른이면 어른답게 좀 행동하세요. 애처럼 도망치는 게 뭡니까?